시나리오를 읽는 시간 대부 아폴로니아 시퀀스 오늘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이클이 서 있는 곳까지 운전을 해볼 테니 그곳에 그대로 서 있으라고 손짓하는 것이었다. 칼로는 루파라 총을 어깨에 메고 자동차 옆에 서서 빙긋이 웃고 있었다. 파브리지오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어떤 의식의 추론 과정 없이 그의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마이클이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의 외침은 아폴로니아가 시동을 거는 순간 들려온 엄청난 폭발음 속에 묻혀버렸다. 부엌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이클은 3m나 되는 담장 쪽으로 날아갔다. 별장 지붕을 덮었던 돌이 굴러 떨어지며 마이클의 어깨를 맞췄고 그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날아온 돌 하나가 그의 머리에 맞고 튀어나갔다. 그는 자동차의 네 바퀴를 연결하는 강철축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마이클은 어두컴컴한 방에 누워있었다. 말이라기보다 웅성거림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동물적인 본능이 발동한 마이클이 의식이 없는 척했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기더니 누군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이제 말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드디어 의식이 돌아왔고 전등이 켜졌다. 전등빛이 눈동자 위에서 하얀 불처럼 번쩍거려서 마이클은 고개를 돌렸다. 온몸이 묵직하고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타자였다. 잠깐만 살펴보고 불을 끄겠네. 타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연필처럼 생긴 작은 손전등으로 마이클의 눈동자를 열심히 비춰보았다. 이제 됐네. 타자 의사는 이렇게 말한 다음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돌아봤다. 이제 말을 시켜도 되네. 돈 토마시노가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마이클은 이제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마이클, 말을 할 수 있겠나? 아니면 쉬고 싶은가? 돈 토마시노가 물었다. 마이클은 손짓을 하는 게 더 쉬웠다. 돈 토마시노가 말했다. 파브리지오가 차고에서 차를 가지고 나왔나? 마이클은 확실히 몰라서 그냥 피식 웃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웃음은 묘하게도 그렇다는 뜻으로 전달되었다. 돈 토마시노가 다시 말했다. 파브리지오가 사라졌네. 잘 들어보게 마이클. 자넨 지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네. 알겠나? 사람들이 모두 자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 했지. 그런데 자네는 이제 살았어. 자네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더니 연락을 보내셨네. 자넨 얼마 안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동안 여기서 조용히 쉬게. 산속에 있는 내 소유의 농가라서 안전할 거야. 발레르모 녀석들도 자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화해를 청해왔네. 그놈들이 노린 것은 자네였어. 날 노리는 척하면서 자네를 죽이려 한 거야. 그 점을 명심하게. 다른 건 내게 맡기고 자넨 빨리 회복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게나. 마이클은 이제야 모든 게 기억이 났다. 그의 아내와 칼로는 죽었다. 부엌에 있던 노파가 생각났다. 자신을 배웅한다고 부엌 밖으로 따라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필로메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클이 물었다. 돈 토마시노가 조용히 말했다. 다치지는 않았네. 폭발 때문에 코피가 좀 났을 뿐이야. 너무 걱정 말게. 목동들에게 파브리지오를 잡아오면 시칠리아에서 가장 좋은 목장을 주겠다고 말하세요. 마이클이 말했다. 두 사람은 안도감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돈 토마시노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술잔을 들더니 호박색의 술을 고개를 젖히며 단숨에 들이켰다. 타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멍한 얼굴로 말했다. 자넨 이제 호랍이야. 시칠리아에선 드문 일이지. 그는 동병상련을 느끼는 듯 했다. 마이클은 돈 토마시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머리를 가까이 댔다. 아버지께 연락해서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버지께 이제 아들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나 마이클이 부상을 회복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고 서류나 그 밖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는
2달이 더 걸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발레르모를 떠나 로마에서 다시 뉴욕으로 날아갔다. 그때까지도 파브리지오의 행방은 알아내지 못했다. K의 애담스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인 뉴햄프셔에서 초등학교 교사 자리를 얻었다. 마이클이 사라진 후 6개월 동안 그녀는 매주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클에 대한 소식을 물었다. 꼴레온의 부인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또 있을까? 이제 마이클은 있고 좋은 신랑감을 찾아봐요 하고 덧붙였다. K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야속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창창한 나이에 불가능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교직 생활을 시작하고 첫 학기가 끝나자 그녀는 멋진 옷도 사고 대학 친구도 만날 겸 뉴욕에 가기로 했다. 뉴욕에서 더 흥미로운 직업을 구해볼 생각도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년을 독신으로 지냈다. 가끔 롱비치에 전화하는 것 외에는 책을 읽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고 데이트는커녕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슬슬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처지가 점점 더 짜증스럽고 불행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K는 마이클이 편지를 보내거나 하다못해 어떤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끝내 아무 소식이 없자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고 마이클이 자기까지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프기도 했다. 그녀는 첫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오후 서너 시쯤 호텔에 들었다. 그 호텔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밤에나 연락할 작정이었다. 게다가 기차 여행으로 피곤해서 곧장 쇼핑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호텔방에 혼자 있으려니 K는 마이클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더욱 쓸쓸한 감정에 휩싸였다. 롱비치의 마이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그런 기분 때문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형적인 뉴요커 억양의 어떤 남자였다. K는 꼴레온의 부인을 바꿔달라고 했다. 잠시 뒤엔 억센 말투의 목소리가 누구냐고 물었다. K는 약간 당황했다. K의 애덤스예요. 저 기억 못하시겠어요? 아, 기억해요. 그동안은 왜 통 전화가 없었소? 결혼했소? 꼴레온의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바빴어요. 마이클의 어머니가 그동안 전화 걸지 않았다고 섭섭해하자 K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약간 놀랐다. 마이클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나요? 잘 있대요? 전화선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꼴레온의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마이클은 집에 있더네. 그 애가 연락하지 않았어요? K는 충격으로 가슴이 탁 막히고 수치스러워서 울음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집에 왔어요? 6개월 전에. 꼴레온의 부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K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수치스러운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이클에게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여자인지 그의 어머니도 알았을 것이다. K는 또 분노를 느꼈다. 설령 연애는 끝났더라도 우정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는 상식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마이클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이탈리아인에 대한 분노였다. 마이클이 더 이상 나를 연애 상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친구로서 내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마이클은 나를 처녀성을 잃었다고 자살을 하거나 울고불고 법석을 떨다가 버림받는 미개하고 불쌍한 이탈리아 처녀로 여기는 걸까? K는 되도록 냉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니 다행이에요. 그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다신 전화하는 일 없을 거예요. 꼴레온의 부인은 K의 말은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다급하게 말을 받았다. 마이클 보고 싶지 않소? 어서 이리 와요. 마이클은 깜짝 놀라게 해줘요. 택시를 타고 오면 내가 정문 앞에 사람을 세워놓았다. 택시값을 대신 지불 하라고 할게요. 택시 운전수에게 요금을 2배로 주겠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롱비치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돈은 내지 말고. 그럼 남편의 부하가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택시 요금을 낼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꼴레온의 부인, 만약 마이클이 절 보고 싶었으면 벌써 우리 집으로 전화했을 거예요. 그는 우리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K가 차갑게 말했다. 꼴레온의 부인의 쾌활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이 착한 아가씨가 다리는 예쁜데 머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야. 부인이 쿡쿡대며 웃었다. 마이클이 아니라 날 만나러 와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와요. 택시 요금 내지 말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딸깍 하고 끊겼다. 꼴레온의 부인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이다.
케이는 다시 전화를 걸어 못 간다고 말할까 하다가 마이클을 만나서 의례적인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가 집에 있다면 신변에 더 이상 위협이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케이는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공들여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다. 그녀는 방을 나서기 전에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마이클이 사라지기 전보다 더 예뻐 보여야 할 텐데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실 케이는 엉덩이도 더 둥그러지고 가슴도 풍만해지고 한층 여자다워졌다. 마이클은 평소 케이가 말라서 좋다고 했지만 이탈리아 남자라면 풍만한 타입의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마이클은 그녀를 보고 싶지 않은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돌아온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을까. 택시 운전수는 처음에는 롱비치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케이가 미소를 지으며 요금을 2배로 주겠다고 하자 겨우 응하겠다. 롱비치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 롱비치의 저택은 그녀가 마지막 보았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저택의 출입구 역시 철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빨간색 셔츠에 흰 재킷과 바지를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와 얼굴을 들이밀고 미터기를 읽은 다음 택시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했다. 돈을 받은 운전사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케이는 택시에서 내려 가운데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꼴레온의 부인은 손수 문을 열어주며 따뜻한 포옹으로 케이를 맞았다. 케이는 약간 당황했다. 꼴레온의 부인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케이를 훑어보면서 더 예뻐졌군요 라고 감탄했다. 그러면서 내 자식들은 바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케이의 등을 밀며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이미 음식 접시가 차려져 있고 화덕 위에는 커피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마이클이 돌아올 거예요. 그 애를 깜짝 놀라게 해줘요. 꼴레온의 부인이 말했다. 노 부인은 옆에 앉은 케이에게 뭘 좀 먹으라고 권하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녀는 케이가 학교 선생이며 친구를 만나러 뉴욕에 왔고 나이가 24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에 흡족해했다. 그런 점들이 모두 자기가 염두에 둔 기준에 맞는 양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케이는 부엌 창문을 통해 마이클을 처음으로 봤다. 자동차가 집 앞에 서더니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나서 마이클이 내렸다. 그는 두 남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심술궂은 아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형 얼굴을 발로 밟은 것처럼 얼굴 선이 움푹 들어가 보였다. 그러나 케이의 눈에는 예전의 잘생긴 얼굴 그대로 보였다. 케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마이클은 입에 눈과 코에 흰 손수건을 대고 집으로 걸어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이클이 드디어 케이와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짓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일그러진 얼굴 반쪽 때문에 입이 쉽게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케이는 담담하게 잘 있었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상 그를 보자 의자에서 달려나와 품에 안기며 얼굴을 어깨에 묻었다. 마이클은 그녀의 젖은 뺨에 입을 맞추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안아주었다. 그런 다음 케이를 데리고 차를 타러 갔다. 그는 경호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손짓을 한 다음 케이를 옆좌석에 앉히고 차를 몰았다. 케이는 손수건으로 눈물 자국을 지우고 화장을 거쳤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케이가 말했다. 마이클이 웃으며 일그러진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건 말이지 아무렇지도 않아. 코가 좀 안 좋을 뿐이야.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수술을 해야지. 그래서 편지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이해해줘. 마이클이 말했다. 알았어요. 케이가 말했다. 시내에 내 거처가 있어. 거기 갈까? 아니면 음식점에서 저녁 먹고 뭐 좀 마실까? 마이클이 물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케이가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뉴욕으로 차를 몰았다. 학위는 받았어? 마이클이 물었다. 지금 고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살해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케이가 물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뉴욕신문에 죄다 나왔는데 보지 못했어? 케이는 그가 살해자라는 것을 부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우리 마을에는 뉴욕타임스밖에 안 들어와요. 아마 89페이지 어디쯤인가 묻혀있겠죠. 만일 내가 읽었으면 곧장 당신 어머니께 전화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참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난 당신이 정말 범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전에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살인을 자백한 미친 사람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으셨을 거야. 마이클이 말했다. 당신 어머니인데도요? 케이가 물었다. 마이클이 씩 웃었다. 어머니란 경찰과 같다. 늘 최악을 생각하지. 마이클은 멀베리가에 있는 한 차고에 자동차를 주차했다. 마이클이 그곳 소유주와 아는 사이 같았다. 그는 케이를 데리고 모퉁이를 돌아 가난한 이웃들과 어울리게 꽤 낡은 갈색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마이클은 현관 열쇠를 갖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백만장자의 비밀주택처럼 고급스럽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마이클은 그녀를 데리고 호화로운 거실과 커다란 부엌과 침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마이클은 거실 구석에 있는 바에서 술을 2잔 만들었다. 그들은 소파에 함께 앉았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다. 침실로 가는 게 어때? 케이는 한 잔을 쭉 들이킨 다음 마이클을 보고 웃으며 좋아요 라고 말했다. 케이는 사랑의 행위가 전과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다만 마이클이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으며 저만큼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케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려니 생각했다. 우습게도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다. 2년 동안 떨어져 있다 만난 마이클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다. 케이는 2년간의 헤어짐이 어제같이 느껴졌다. 편지라도 하지 그랬어요. 나를 못 믿었어요? 케이가 그의 품을 파고들며 말했다. 그랬으면 뉴잉글랜드식 오메르타를 보여주었을 텐데. 양키들도 입이 무겁다는 거 알잖아요. 마이클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기다릴 줄은 몰랐어.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도 기다릴 줄은 정말 몰랐어. 케이가 조용히 말했어. 난 당신이 그 두 남자를 주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만 빼고요. 하지만 절대 믿지 않았어요. 당신은 너무나 잘 아니까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죽였건 죽이지 않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점을 알아야 해. 케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비장함이 느껴지자 어리벙벙해졌다. 그럼 지금 얘기해봐요.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베개를 깔고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 담배를 빨아들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당신에게 청혼할 수 있는 건가? 상관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내게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경찰한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해요. 그렇죠? 당신은 그때 진짜 깽이었어요. 하지만 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는 건 당신이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내게 전화조차 걸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담배만 피웠다. 불티가 남아있는 담뱃재가 케이의 벌거벗은 등에 떨어졌다. 그녀는 약간 움찔하더니 고문은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농담했다. 마이클은 웃지 않았다. 목소리에도 아무런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호니, 그리고 톰을 다시 만났을 때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 좋긴 좋았지만 정말로 좋은 건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밤 집에 부엌에 있는 당신을 봤을 땐 정말 기뻤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가? 그거면 됐어요. 케이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마이클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사랑의 행위가 끝난 뒤 마이클은 침대를 빠져나가 마실 것을 준비해왔다. 그는 침대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이제 좀 진지해보자고. 당신 나와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이 물었다. 케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침대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좀 진지해봐 라고 말했다. 그동안 내게 일어난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 지금은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있어. 가업인 올리브유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지.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가정에겐 적이 많아. 아버지에게도 적이 많고 당신은 운이 없으면 젊은 미망인이 될지도 몰라. 게다가 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에게 일일이 얘기해 줄 수도 없어. 내 사업에 관해서도 말해 줄 수 없어. 당신은 내 아내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동업자는 될 수 없어. 나와 동등한 동업자 말이야. 그건 기대하지 말아야 해. 케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침대 곁에 있는 커다란 스탠드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베개를 등에 꿰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자기가 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살해당한 사람들이나 그 살해에 관련된 잡다한 범죄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게 당신이 그런 삶에 대해 알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마치 공포영화에서 괴수가 미녀에게 청혼하는 것 같군요. 마이클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녀에게 보이며 씩 웃었다. 오 마이클,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K가 후회하며 말했다. 나도 알아. 코에서 흐르는 콧물만 아니면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다. 진지하게 말해봐요. K가 재촉했다.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당신 어머니처럼 아이나 키우고 집안일이나 하고 이탈리아 아내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당신도 언젠가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 마이클이 말했다. 마이클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K는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자부심과 기쁨이 어우러진 묘한 웃음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죠? 정말이에요? K가 물었다. 마이클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까지 당신에게 말해줄 수는 없어.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K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대부 시나리오 읽는 시간, 신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 오늘 아폴로니아 시퀀스 5번째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